회사 돈을 가지고 자기 주식을 산 다음에 최대 주주의 지배권 보호를 위해서, 개인의 지배권 보호를 위해서 쓰려는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거버넌스를 악화시키는 문제고요. 회사의 자산이라고 하는 건 회사 전체 주주들의 것인데 특정 개인이 사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상장하지 말았어야지. 상장 폐지를 하든가.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이창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에는 처음이시니까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창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유명한 행동주의 투자자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네. 어떤 식의 이제 투자를 하는 회사인지도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은 이제 한국 상장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데 좋은 회사인데 저평가된 회사, 네, 이런 회사들의 지분을 좀 많이 사서 오랫동안 들고 가면서 회사의 변화를 좀 일으켜서 추가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그런 거를 주요 전략으로 하는 회사이고요. 우리나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결국에는 기업 거버넌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쉽지 않지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거버넌스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잘 찾아서 열심히 진짜 피와 땀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거를 주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 정도 가치가 아닌 좋은 회사인데 왜 이 가치밖에 못 받고 있지?를 파고들다 보면은 그 회사 안에 문제들이 있고 그걸 이제 바꾸면은 좋아질 거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참 안 바뀌어요, 세상이. 사람도 바꿔 쓰는 거 아니라는 얘기가 있듯이 회사라는 것이 바뀐다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전에 이게 왜 이렇게 싸지 하는 그런 게 사실 우리나라는 90%의 주식이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90%가? 예, 일부 좀 테마를 탄다거나 이런 주식들을 빼고는 대부분의 주식들은, 제가 이제 저는 원래 그 온라인 파트너스 하기 전에 이제 그 M&A 그 바이아웃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네네. 그 관점에서 보면은 다 그냥 너무 싸요. 그 본질 가치 대비해서.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제도나 아니면은 정부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는데, 특히나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대감이 더 큰 것 같아요. 최근에 거버넌스 포럼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뭐 7가지 제언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정부에서 좀 뭔가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걸 제일 중요한 거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한 90% 정도 주식이 이거는 도저히 정상 가격에서 보다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M&A 관점이라는 거는 야, 내가 저 회사 그냥 통째로 사버리면 얼마다 좋을 거다. 네. 그 가격보다 훨씬 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저는 제가 봤을 땐 평균 한 50에서 70% 정도 그 정도 할인돼 있어요? 있다고 네, 보거든요. 네. 네, 물론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저희는 물론 이제 이런 법의 변화가 없이도 가능한 것들을 일단 찾아서 하는 뭐 회사지만 뭐 법이 바뀐다고 하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확실하게는. 네. 그렇지만 사실 시장에 있는 일반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은 매일매일 이렇게 사실 그 저평가된 상태에서 오르지 않는 나의 주식 고통을 받고 계신 거고, 사실 그런 문제는 사실 이런 행동주의 펀드가 한두 개가 있다고 해서 전체 시장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뭐 조금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제도가 좀 바뀌어줘야 되는 그쵸.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이거 하다 보면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느끼게 되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 너무 뼈저리게 느끼죠. 한두 번 당해보면, 우리 저희 채널에서 한 번씩 나오시는 김규식 대표님도 얘기 들어보면 한 번 당해가지고 그게 열받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되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은 7가지 제언 중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이게 실제로 이제 법안도 이제 올라오고 막 그런 변화들이 있거든요. 제일 먼저 이거는 가능하다,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뭐니 해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기본적인 내용이다. 네, 이게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이고, 사실 일부 사람들이 뭐 해외에 이런 사례가 없다고 자꾸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네. 그래서 저는 너무 이거는 그 왜곡해서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얼마 전에 보니까 다행히 그 3프로TV에 그 금감 원장님이 나오셔서 해외에 있다. 네, 그리고 이걸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거는 거짓말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고 좀 속 시원하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상장 주식회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업을 주주들이 돈을 내서 동업으로 같이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런 그죠? 개념인 거죠. 예, 혼자 하기에는 너무 그 위험과 그 자본을 다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대신에 이제 내가 직접 매일매일 그거를 관리할 수 없으니까 내가 뽑은 이사들을 통해서 이제 대신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마치 국가가 국민들이 왜 투표를 통해서 그쵸. 국회의원 뽑아서 하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보는데, 이사들이
그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특정 주주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대주주죠. 대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회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법적으로 불가능해야지만 이런 투자라는 게 성립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게 안 되면 누가 어떻게, 내 재산권이 기본적으로 보호가 안 되는데 그쵸. 예,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떤 식으로든 명문화가 돼 있든 아니면 이게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판례로서 이제 보장되는 그런 국가들도 많이 있고요.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IMF 이후에 이사회 충실 의무라는 게 상법에 들어왔는데 네네. 거기에 회사를 위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회사는 주주까지 포괄하는 개념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게 뭐 제가 알기로는 이게 IMF에서 한국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 거버넌스 문제다라고 생각. 왜냐하면 그때 너무 순환 출자부터 해가지고 그쵸. 막 서로 막 대마불사 이러면서 계열사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충실 의무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라고 보고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한 거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주주가 포함되는 개념인데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사실 그 삼성 에버랜드 그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가 주주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지금 사실상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참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역사가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 그거를 고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 당연히 주주를 위한 것도 맞는데 그 사건 때문에 억지로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이건 주주가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판례가 나와버리니까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모든 문제가 이제 꼬여버린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저는 더 저평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했었는데 PBR, PER 이런 거 한국 거 보면은 네. 그때보다 더 내려가고 있어요. 이 이후에 이제 사실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런 그쵸. 중국 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쪼개기 이런 것들 뭐 계열사 간 합병 이런 게 다 이제 이거는 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법인 거니까. 그러니까. 입법으로서 해결해야 되는 지금 상황에 처하게 된 거. 이게 없이는 아무도 내 재산이 보호가 안 되는데 예, 대리인이 나의 권익을 훼손해도 법적 책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투자가 불가능한 거죠, 사실. 맞아요. 기본적으로. 맞아요. 예.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사실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좀 답답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고 그걸 아무리 비판한다고 하든 현실이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다시 풀어 헤치고 다시 첫 단추를 끼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사주라는 개념도 해외에서는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소각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것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 굉장히 큰 문제고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5% 이상의 자사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어떻게 할 건지 공시하라고 했거든요. 아하, 네. 올해 네. 그 아마 3월달에 사업 보고서에서 다 나왔는데 네. 보면 과관입니다. 예. 예, 최대 주주한테 매각 가겠다 뭐 이런 게 써 있는 데도 있고요. 네네. 실제로 모 회사는 그 이사회 결의로 자사주 2.4%를 최대 주주한테 자기가 상가격보다 더 싸게 팔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최근에. 근데 이제 이게 회사 돈을 가지고 자기 주식을 산 다음에 최대 주주의 지배권 보호를 위해서, 그러니까 개인의 지배권 보호를 위해서 쓰려는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근데 이게 굉장히 거버넌스를 악화시키는 문제고요. 당연히 그 회사의 자산이라고 하는 건 회사 전체 주주들의 것인데 특정 개인이 사익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사주를 샀다가 처분한다 그러면 이거는 유상증자랑 사실은 경제적 실질은 똑같거든요. 법적으로 다릅니다. 법적으로는 유상증자 같은 거는 정관상 목적에 맞지 않게 됐다거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하게 되면 가처분을 걸면 이길 때도 있어요. 금지 가처분을 걸면. 근데 자사주는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된다. 심지어는 지배주주 개인한테 팔아도 된다까지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말 똑같은 건데 사실은 희석당하고 이게 경제적 실질은 똑같은데 정말 말이 안 되고요.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고 하는데 경영권을 왜 방어해줘야 되는 거냐. 경영권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자기가 이제 잘해가지고 지지를 받아서 대표에서 임명하고 이런 거 좋은데 자기가 못해도 안 잘리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근본적인 이제 원인을 따져보면 경영권을 방어해야 된다라는 발상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걸까요? 최초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조차도 없었다니까요. 회사에 대한 그러니까 주주 충실 의무가 아니라 아예 충실 의무가 없었는데 그냥 그 오너 개인이 사실상 주인이다라는 아직도 좀 이제 고령층에서는 주인이다. 그런 인식이 많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남의 간섭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저는 그거는 너무 인간으로서 내가 회사를 만드는 입장에서 간섭하지 말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죠. 그러면 상장하지 말았어야지. 상장 폐지를 하든가. 그러니까요. 근데 상장을 했으면 자기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무엇인가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사주조차도 소각하는 걸 통해서 이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쓰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도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최근에 법안도 발의되고 해서 맞습니다. 이거 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필요한 거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현재 현실에서는 이사회라고 하는 거는 유명무실하고 해요.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은 꼭대기에 있는 특정 개인이 이 이사회를 좌지우지합니다. 이 특정 개인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배당이라는 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적용이 되고 2천만 원이 넘으면 이분들 다 부자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10억 넘으면 1년에 종합소득이 소득세율이 49.5%입니다. 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사실 회사에 있는 돈을 안 그래도 배당을 하면 내 지분이 얼마 안 되거든요, 이분들이. 그 나머지 다른 주주 안 주고 싶은 마음이 큰데, 그렇죠. 회사 있으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예, 안 주고 싶은 마음이 큰데 정말 큰 맘 먹고 이 대주주께서 자비롭게 그렇죠. 이제 그래 좀 나눠줄게 라고 할래도 이제 본인들이 50%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거 너무 손해가 큰 거죠. 그럴 바에 특수관계자 거래 이런 걸로 빠르게 빼는 방법이 그렇죠. 더 좋을 수 있다 보니까 맞아요. 너무나 큰 장벽이 되죠. 그거를 그러면 분리과세 제도를 한다라는 이번 법안을 보면 통과 가능성이 좀 있을 걸로 보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예, 심지어는 이거는 뭐 대주주들조차도 네. 반대할 만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대주주는 오히려 좋아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사실 좋아할 만한 내용이고 굳이 이게 이제 좀 안 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 중에. 그러면 세수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쵸.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는 세수가 꼭 그렇게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세율을 적정하게 지금은 바꾸면, 네, 너무 높으니까 지금은 지금은 아예 배당을 안 하는데 배당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 잘만 짜면요. 그쵸. 예, 늘어난 거에 약간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한다고 해도 총액은 유지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모두가 합의 가능한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곱하기니까 배당 받는 거 곱하기 세율인데 세율은 낮춰준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그럼 배당 더해야지 그러면 배당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주가가 올라가면 모두가 해피하고 이런 구조로 짤 수 있다. 개념상으로는 얼핏 들었을 때는 야, 또 부자 또 감세해주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올라가고 빼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다 해피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참 그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이게 미묘하게 좀 뭔가 그런 작업이 있을 것 같아서 논의가 좀 잘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자회사 상장 원칙적 금지 이런 부분이 또 있어요. 자회사는 원칙적으로 상장하면 안 된다. 결국에는 이 피라미드 구조가 굉장히 큰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 구조를 보면 맨 꼭대기에 있는 상장회사를 누가 한 30%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회사의 이사회랑 CEO를 다 임명을 해요. 근데 그 밑에 다른 상장회사를 또 30%씩 갖고 있어요. 근데 또 한 단계 더 내려가요. 그래서 곱하기 하면은 이 맨 위에 있으신 이 오너라는 분들, 오너란 말 쓰면 안 되지만 이 개인 지배주주들은 이 맨 밑에 있는 회사의 실질 지분율이 3%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실질 지분율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걸 가지고 있고 이 회사가 이걸 가지고 있어서 곱하기 하면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의 지분율이라는 거지 진짜 지분은 없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진짜 지분 없고 거쳐서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게 이게 세금이 아예 없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세금이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해도 배당세나 상속세가 없다고 생각을 해도 이 맨 밑에 회사에서 돈 버는 걸 가지고 내가 3%밖에 안 갖고 있으면 위로 보내고 하다 보면은 내가 받는 건 3%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당을 할 이유가 없고 차라리 회사에 돈 놓고 그걸로 급여를 받든 아니면 뭐 다른 특수관계자 거래를 하든 이게 가장 큰 이해관계 상충이거든요. 경제적 지분율과 지배력의 괴리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걸로 생각되는 권리가 방금 말씀하셨던 이거는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또 하나는 경영을 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지배권, 보면 지배권 이렇게 보면 이게 두 개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너무 괴리가 큰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지배는 왜 이렇게 많이 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극도로 맥시마이즈 하는 게 우리나라 구조인데 이게 해외에는 이런 사례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많이 이야기하지만 뭐 예를 들면 알파벳 밑에 구글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한데 상장은 알파벳만 돼 있고 뭐 마찬가지 페이스북도 뭐 인스타그램 따로 상장 안 하는데 저는 근데 사실 이 4번은 사실 1번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연결이 좀 돼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제대로 된다면 미국도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자회사를 분리 상장을 하면 모회사 주주들에게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소송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그다음에 자회사와 모회사 간에 만약에 뭐 거래가 있다 내부 거래가 그러면 이게 이 밑에가 상장되는 순간 주주 구성이 달라지잖아요. 위아래가 그러면 이제 이게 누구한테 이기고 손해고 하는 게 미국은 소송 리스크가 되게 커요. 그래서 이게 다 100% 클린한 구조로밖에 될 수가 없는 거고 소송을 하는데 비용 드느니 그냥 그냥 다 같이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됐는데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가 제대로 들어오고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이런 걸로 통해 갖고 실질적으로 소송이 제대로 가능해진다면 아마 자회사
상장을 막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미 많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이미 많이 돼 있는데 이미 많이 돼 있으면 그래도 각각의 상장회사는 별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 이사회는 각자 자기네들의 주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집중투표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네. 앞에 1번에 그 이사 주주 승실 의무도 중요하고. 그렇죠. 예. 집중투표제는 뭐예요? 집중투표제. 그러니까 집중투표제가 집중적으로 투표한다는 건가요? 이제 예를 들면 내가 표가 100만 표가 있다고 해보시죠. 이게 너무 큰 단위긴 한데 100만 표가 있는데 이사를 3명을 뽑는다 그러면은 보통은 우리나라 주총 때 안건이 상정이 2-1 이사 뭐 이창환 선임의 건, 2-2 이사 이효석 선임의 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분리해서 각각에 대해서 찬반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100만 표를 갖고 있으면 100만 표 찬성, 100만 표 반대, 100만 표 찬성 이렇게밖에 못해요. 그러면은 300만 표 가지고 계신 분이 대주주라고 보면 그 사람은 300만 표, 300만 표, 300만 표 이렇게 투표하고 저는 100만 표, 100만 표, 100만 표 이렇게 투표하면 무조건 다 지는 거예요. 지분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지고 다 이기는 거예요. 예. 근데 집중투표제는 뭐냐면 3명이잖아요. 나는 100만 표잖아요. 그러면 총 300만 표가 있는 거예요. 세 안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사와 관련해서 안건이 하나로 통합돼요. 2-1, 2-2, 2-3이 하나의 안건으로 돼서 한꺼번에 투표가 되고요. 나는 내 표를 주식수 곱하기 이사수 한 다음에 한 사람한테 몰빵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모든 안건 다 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까 그 300만 표 가지고 계신 분 하고 나하고 붙었을 때 제가 한 명을 추천하고 이 사람이 3명을 추천했다고 쳐요. 이사가 3명이니까 그럼 저는 이 사람한테 300만 표를 몰아줘요. 몰아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총 300만 표 곱하기 3표니까 900만 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300만 표씩 나눠서 투표를 해요. 그러면 제가 한 명이 300만 표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표만 더 있어도 이 사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소액 주주도 이사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지분율에 비례해서 결국에는 이 집중투표제를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주주들이 각자 지분율에 비례하는 이사 숫자를 갖게 돼요. 지금은 30% 가진 대주주가 100% 이사를 다 장악하잖아요.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근데 내가 예를 들면 20% 갖고 있다. 그러면은 3대2로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반에서 반장을 뽑을 때 나는 쟤한테 몰아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제일 힘 있는 누군가가 원하는 3명을 다 고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한 명의 몰표를 줘가지고 당선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는 이 사람을 원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이사로 들어오네?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알기로는 상장회사 이사회들이 제대로 안 돌아오는 곳이 많아요. 법에 따라서 안 돌아가고 이제 그냥 다 우리 한 식구 아이가 뭐 사우나도 같이 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돼서 다 사장이 추천한 사람, 대주주가 추천한 사람, 그리고 이 대주주들이 맘대로 다 이사를 임명할 수 있으니까 이 사회에서 되게 좋은 부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임을 하고 싶어서 되게 나이스하게 하라는 대로 법적 책임조차 없잖아요, 우리나라.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저희 이사를 한다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뭐 회사에서 뭐 월급도 주고 뭐 또 같이 어디 뭐 여행도 같이 보내주고 뭐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어디 회사 이사입니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죠. 근데 뭐 책임은 또 없어. 책임은 없어요. 이런 꿀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더 하고 싶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연장될쯤 해가지고 거기 대표님들한테 제가 이번에 뭐 표는 어떻게 원하시는 대로 다 찍어드릴게요. 뭐 책임도 없는데 뭐 그러면서 다음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꼭 여기서 연임을 못해도 다 연결돼 있거든요. 비즈니스 디시전 메이커들끼리는 다 연결돼 있어서 딴 데서 가서 할래도 여기서 뭐 쓴소리 한 번만 했다가는 그 사람 쓰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효석 대표라는 사람, 그 사람 보니까 방골이야. 이러면서 소문을 막 내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이사시키면 골치 아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 인센티브가 너무 확실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이제 당연히 법적 책임도 늘려야 되고 집중투표제 같은 거를 만약에 활성화시킨다면 대주주 맘대로 이제 모든 이사를 다 뽑는 게 아닌 거죠. 물론 대다수는 대주주가 뽑죠. 지분이 많으니까 저는 그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지분에 비례해서 하는 게 맞잖아요. 마치 국회가 총선에서 예를 들면 누가 한 당이 이겼어요. 그 300석을 다 가져가.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대로 좀 나눠 가지는 게 맞잖아요. 균형이 있고 견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골 기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반대표를 찍을 수 있는 이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반대표 찍으려고 하는데 원래는 만약에 법이 뭐 주주 충실 의무 이런 거 없을 때는 뭘 찍어 뭐 이런 생각하다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 때문에 나 소송 걸려가지고 반대표를 찍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이사 주주 충실 의무가 일단 1번 있어야 되고요. 2번은 이제 거기서 더 강화되려면 집중투표제가 있다면 있어야 된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코웨이에 그걸 올렸는데
했는데 안 된 거죠? 안 된 겁니다. 예. 네, 그 안 되는 이유는 반대가 심해서 그런가요? 집중투표제 관련해서 47% 정도 찬성률이 나왔고요. 근데 이게 정관 변경이기 때문에 통과되려면 67%가 필요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은 거의 다 찬성했어요. 예, 국민연금 포함해서. 근데 이제 여기는 외국인 주주가 좀 많은데요. 이 외국인 주주들은 그 의결권 자문 기관이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ISS랑 글래스 루이스가 있는데 저는 되게 이해가 안 되는데 ISS에서 이거 반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이제 한국의 상황과 외국의 상황은 좀 다르거든요. 이제 외국처럼 지분이 다 분산돼 있고 이사의 법적 책임이 세고 이런 나라에서 사실 투표제가 필요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글로벌 폴리시에 근거해서 뭔가 그냥 이렇게 오토매틱하게 이렇게 그냥 반대 권고를 한 것 같아요. 뭐 굳이 뭐 이걸 바꾸냐 이런 느낌이네요. 네네, 뭐 그냥 그랬을 수 있는데 굳이 뭐 바꾸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코웨이를 쿠쿠 홈시스랑 비교를 해요. 비교가 불가능한 기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쿠쿠 홈시스보다 쿠쿠 홀딩스 그보다 잘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코웨이는 잘하고 있는데 예,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 뭐 그게 아니고 집중투표제 도입되면 무조건 좋은 거고 사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게 뭐 뭐가 문제가 있든 없든 무조건 좋은 거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충분히 아직까지 해외 쪽에서 스터디가 덜 돼 있을 수 있어요. 한국이 워낙 작은 시장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반 주주들 대주주 제외하고 일반 주주들 중에서는 52% 찬성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ISS가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반의 찬성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래도 많은 찬성을 받은 거예요. 주주 제한 입장에서. 그러네요. 예.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뭔가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런 것들이 뭐 모아져 가지고 결국 이제 투자나 성과로도 이어지고 재평가로도 이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정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부에서 진짜 많은 변화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